간만에 좀 이상한 기사가 나서 문화일보에 보도방과 결탁, 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30곳 적발, 수익금 153억 달해, 조폭도 6명 기억, 뭐 이런 얘기. 성매매 대금 추징 보전 환수 방침 하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 소위 말하는 유흥주점, 뭐 단란주점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던 보도방 95명을 성매매 처벌법,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 7명을, 조폭 3명을 포함해서 7명을 구속 송치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5명을 적발했는데 7명밖에 구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불구속 상태인 거죠. 서울 서남부 지난해 유흥점 상당수가 보도방 영업, 성매매를 첩보를 입수하고 유흥주점하고 150곳을 압수수색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실제로 유흥주점, 보도방,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결탁된 지금 옆에 이 비행기 타고 둘이 외국으로 뉴욕 나간, 그래서 기가 막힌, 일단 좀 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름 바꿔가면서 10년 넘게 성매매를 했다, 코로나 때도 했다, 153억을 했다, 15억 6천만 원을 추징 보전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동, 역삼동, 소위 말하는 강남의 템프로 성매매 업소, 저만 압니까?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 다 아세요? 거기서 성매매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알아요? 거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가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라는 애들이 요거를 작년 11월부터 수사해갖고 지금 9월에 1년 동안 했다고 수사 결과를 앞시고 내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야, 잘했네 라고 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보기엔 뭐지? 일산만 해도 여기 중심가 가면은 오피스텔 성매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만 신도시, 여기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죠. 강남의 소위 말하는 템프로, 그 관련된 애들, 사실 강남경찰서에 어떤 애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정작 손을 대고 잡아들이고 해야 될 애들은 강남의 클럽, 버닝썬 같이 클럽과 소위 말하는 템프로 같은 그 막대한 수천억의 그 이권이 오가는 그런 애들. 근데 겨우 어디냐면 이게 서울 서남부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기껏해야 구로 어디입니까? 구로 영등포 기껏해야 시흥 쪽, 어떤 그런 쪽 아닙니까? 뭐 하는 지랄일까요? 이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 애들이. 이런 거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1년, 거의 근 1년 동안 한 게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걸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실 경찰 애들이 뒤를 많이 봐줬다는 건 소문으로 많이 돌고 있고, 그런데 그럼 걔네들 커넥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고 그 꼴값 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털어야 되고 마약, 그 소위 말하는 마약, 용산의 그 클럽에서 마약이 저렇게 넘쳐나고 거기에 경찰에 가 뭐 죽고 막 거기에 성매매 연결된 거 이런 것들 실제로는 그런 걸 털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요걸 태백이로 먹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새끼들이 뭐 하는 짓일까?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얘네들이 하는 게 진짜 맞나? 이런 겁니다. 항상 고민스러운 게 이거죠. 지금 한국의 범죄의 흐름이 어디 있느냐? 한국의 범죄는 지금 뭐가 문제고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느냐? 몰라요. 왜? 하지 않으니까. 아니, 공개하지 않으니까. 공개해도 나중에. 그러니까 범죄라는 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통해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좀 전에 무슨 그 동국대 임준태 교수 뭐 나와서 뭐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 SBS에 나와서 하는데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기범죄 분석센터, 폭력범죄 분석센터라고 해서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스캔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 대응에 대한 수법, 기법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럼 성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성매매 특별법이 지금 발효가 된 지 얼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직도 모르죠. 그러면 어쨌든 있는 법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단속을 해서 처벌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면 실제로 성매매 얼마나 있는데 지금 얼마나 단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하고 있나? 이게 맞나? 아니면 어느 정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니까 그냥 지들이 우리 조금 한 거 이렇게 툭 내놓는 겁니다. 참 웃기는 소리죠. 저 이 기사 보고 막 코웃음 쳤습니다. 아니 유흥업소 16개를 털고 보도방 20곳을 털었다며 종업원 유흥업소 적백원 등 95명을 송치했다며 그런데 달랑 7명밖에 구속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적어도 보도방을 운영하는 20곳이니까 20명은 있어. 그 어떤 보도방 운영하는 걔네들은 뭐예요?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죠? 대부분은. 조직폭력배 6놈이 있었어. 근데 6놈 중에 3놈은 3놈은 구속도 안 됐어. 예? 10년 동안 성매매를 했는데 벌어들인 돈이 겨우 153억이야.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했다고 쳐요. 그럼 1년에 얼마 버는 거예요? 15억 버는 거잖아요. 1년에 15억 벌었다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 번 거예요? 1억 정도 번 거잖아요. 네? 생각해보시면 한 달에 1억 좀 넘게 벌었다고 생각해 하시죠. 그러면 유흥업소 16개라며 보도방 20곳이 되며 그걸 나눠보면은 얘네들이 그럼 도대체 한 애당 얼마를 번 거예요? 300만 원 벌었나? 500만 원 벌었나? 이걸 수사 결과랍시고 이걸 던져주고 이걸 또 좋다고 문화일보 기자라든가 기자들은 또 역시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잘해 막 이런 빨아주고 발라주고 실제 아니 산수를 해보세요. 산수를 해보고 이거 숫자를 해고 화보고 실제 떠다니는 소문도 아니면 기자니까 아니면 어디가 뭔지 아니 다 잘 알잖아요. 강남에 어디가 유명하고 지금 사실은 이 단란주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마약이 더 중요하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급이 다른 어떤 성매매 이런 나만 이상한가요? 나만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요걸 태백이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태백이라 먹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문화일보 같은 애들밖에 보도 안 하는 거고 실제로 주요 언론은 안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요 언론의 기자 애들이 KBS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생각해 보세요.
MBC나 뭐 SBS나 이런 주요 애들이 쟤네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기자들도. 그리고 걔네 데스크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서울경찰청 풍속영업 수사하는 풍속 범죄하는 애들이 이걸 해놨다 그러면 이 새끼들 봐라. 장난치네? 아이씨. 뻔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한심하다 못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 김근식 범죄 연쇄 강간범 말고 제 기억으로는 한기호인가 이기호인가 그놈일 겁니다. 지금 저기 뉴스원에 나온 인천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아동 강간범. 이놈이 무기수인데 실제로 그 이전에 벌어졌던 11살짜리에 대한 성범죄가 드러나서 10년형을 더 받았다는 것이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이 새끼는 사실 김근식이 문제지만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도 1987년도 22살 때 11명을 성폭행을 했어요.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그래도 이거는 좀 낫죠. 당시에 1995년 95년부터 2005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최고 형량이 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간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이 기사를 쓴 박아론 기자라는 사람이 사실 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987년대에 11명을 성폭행했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김근식이는요 2005년도에 열 몇 명의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을 했는데 15년 최고 형량 15년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매매 특별법이나 아청법 이런 거 될 때 허점이 많은 거죠. 그리고 허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87년도에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2005년도에 수사한 애들도 사실은 허접하는 애들인 거고 1987년도에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범죄의 전쟁 바로 전이지만 사실은 형량을 많이 받은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받은 거죠.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새끼가 87년 이후에 2005년도라고 하면 뭡니까? 13년, 18년 뒤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명을 연쇄강간한 놈을 18년 뒤에 가석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11명을 더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김근식이나 다른 놈들도 애초에 아동 연쇄 강간을 한 다음에 빵에 있다가 출소하기 몇 달 전부터 애초에 작정을 하고 돈을 모아서 봉고를 사갖고 2주, 3주 동안 열 몇 명을 강간했어요. 애초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아동 연쇄 강간범들은 실제로 교화가 전혀 안 된 거고 이놈들이 출소한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미 위험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5년도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생각해보면 2005년도에 제가 채용되기 전이고 바로 전이죠. 1년 전. 그때 뭐 프로파일러 이랬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뭐 지가 프로파일러 떠들고 다니고 거기서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김근식이나 얘가 2005년도에 이지랄 할 때는 당신들은 뭐 했어요? 예? 유명한 프로파일러 시래며 11명, 열 몇 명씩 아동이 강간당하고 할 때 뭐 했어요? 수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면담은 제대로 했습니까? 예? 그거 뭐 이렇게 뭐 떠들어대요. 웃기잖아요. 그리고 15년 형량 받은 다음에 또 2020년에 흘레다가 차단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이든 뭐든 강력범죄든 뭐 좀 제대로 알고 현상이 어떻고 지금 현실이 어떻고 어떤 범죄가 벌어졌는지 좀 있는 그대로 그게 없으니까
이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제대로 했다면 얘네들이 이 성범이 다 얼마나 처참한, 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을 수십 명의 이 아동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새끼가 사실 웃긴 거죠. 이 새끼 이름을 공개해야 되는데 이름도 공개 안 하잖아요. 김근식은 그래도 공개라도 됐어요. 이 새끼는 이제 빵에 있는 거죠. 2006년 9월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오후 8시에 이놈이 나온 40살이죠. 41살. 14살짜리를 흉기로 강간했어요. 요건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요건이 DNA가 수용자 DNA. 야, 그러면 수용자 DNA를 왜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애저녁에 비교할 걸 왜 안 했지? 김근식이가 그 사고 치고 다니니까 이제 비교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그렇게 그 DNA가 효과가 좋고 또 미리 뭐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참 뒤에 나온 거죠. 사실 이 김근식이 말고 이놈 제 이기호가 맞을 겁니다. 87년에도 22살 때부터 무려 여자 어린아이부터 성인 여성까지 무차별적으로 연쇄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가며 그때는 그리고 또 2005년에 또 가석방 됐고, 이 새끼는 7살, 9살, 10살, 11살 아동이 아동. 이게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 그죠? 근데 이놈이 참 웃긴 건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놈들이 굉장히 불황으로 살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동네 건달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호순이를 보세요. 이영철이 같은 놈들을 보세요. 이놈이 그 출소한 후에 민박업을 하는 부모님 집에 거주를 했고, 그러고 실제로 이 무역업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또 하고, 한참 범행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갖고 중국에서 여성을 만나서 약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재판에 자신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이성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만 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랄했어요. 김민식이가 한 말이 똑같죠. 이영철이나 강호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 부모가 민박업을 한다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맞습니까? 아니면 불우한 가정 환경이 게 뭡니까? 예? 얘가 87년도에 22살이면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죠? 우리 시대에는 다 가난했어요. 시골에. 저희 집도 가난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중학교 때 장돌뱅이 부모에서 장돌뱅이 같이 장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연쇄강간범이 됐겠네요. 예? 불우한 가정 환경에. 예? 아버지도 술도 많이 드셨고, 예? 그럼 저도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개소리들입니다. 이 개소리를 재판장이라고 하는 새끼가 불우한 가정 환경에 뭐. 근데 사실은 이 재판부는 그때 재판부는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량하다. 사실 생각해도 불량하죠. 아무리 그 불우한 가정에 뭐 이성해도 떠들어대도 실제로는 개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애들을 강간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이영철이나 강호순 똑같은 거고 그 소위 연쇄살인범이나 연쇄강간범 애들 하는 소리 다 똑같습니다. 그 새끼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매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환경에 정상적 이성 교제를 못했으면 모두 어린아이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을 합니까? 이 개소리를 떠들어댄 겁니다. 이걸 그럼 1987년도니까 그랬다고 쳐요. 1987년도니까 사실은 뭐
그리고 2005년도니까. 근데 2005년, 6년이잖아요. 얘가. 그때 그 유명하신 프로파일러 분께서 이런 애들 면담하셨습니까? 분석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 얘네들. 근데 어떻게 그럼 여죄가 나와? 11살짜리는, 14살짜리는 왜 놓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춘재가 떠들어대는 소리 안 믿습니다. 이런 새끼들은요, 꼭 한두 개는 남겨두거든요. 이규영철이 남겨둔 것처럼, 정남규가 남겨둔 것처럼, 강호순이 남겨둔 것처럼. 하여튼 이 새끼는 또 웃긴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변명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왜? 이미 87년부터 이 빵이 있었고 어떻게 빠져나간 걸 아니까 연쇄강간을 하고 돌아다닌 다음에 정상적인 가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재판장한테 떠들어댄 거죠. 근데 사실 그때의 재판장은 판단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맞죠. 김근식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무기수 복역 중 이게 드러나게 돼서 10년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 아동 연쇄강간범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게 지금도 계속 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겨진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하고는 있습니까? 왜 여죄수사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지가 바로 그런 부분인 거고, 왜 전문성인 범죄수사팀이 필요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987년도에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2006년도에 또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검토했으면 당연히 이 14살짜리는 에 대한 범죄 이전을 했겠죠. 검토를 안 해요. 수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14살짜리가 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더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사실 이런 새끼들은 빨리 죽여야 되지만, 이런 놈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해야 됩니다. 빨리 죽이면 안 되죠. 빨리 죽이는 것도 이거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절대 이런 놈들은 자비를 베푸면 안 됩니다. 그 자비를 베푼 게 어떻습니까? 뒤에 자비를 베풀면 바로 작정하고 출소 뒤에 한 달 뒤에 바로 10몇 명을 연쇄강간하잖아요. 작정하고 있는 거죠.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될 놈들은 잘 베풀지 말고 계속 고통을 줘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 교도소 필요 없는, 교도소에 가들 필요 없는 애들은 또 거기에 맞는 교정교화가 한 거예요. 아동 연쇄강간은 교정가 안 됩니다. 그걸 모르고 풀어준 놈들, 가석방 해준 놈들, 그런 놈들은 왜 책임을 안 묻습니까? 이놈이나 김근식이 같은 놈들 가석방 시켜주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준 놈들은 왜 책임을 안 묻습니까? 자, 요즘 보이스피싱이 AI 음성 보이스피싱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한테 불현 전화를 받았는데 막 울먹이면서 납치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잘 들어보실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없죠. AI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AI로 합성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러분의 가족의 목소리인데 그거를 조합한 겁니다. AI로.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AI로 합성된 여러분의 가족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의 가족의 목소리라도 사실은 비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택배 많이 받으실 겁니다. 택배 받는다고 여러분의 문 앞에, 현관문 앞에, 도어 앞에 붙여놓는 여기 택배가 왔는데 안 계셔갖고 전화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우체국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뭐 이런 사기 범죄들의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천국입니다.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택배 왔다고 하는데 이걸 연락을 안 하면 또 이거 택배 그냥 날아갈까봐. 근데 절대 전화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게 또 사기예요.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이 용의자들 아니면 예비 범죄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거라든가 차단이 필요합니다. 참 그런 게 없으면 여전히 또 당할 뿐입니다. 그 경찰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법원에서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이라는 맞습니다. 이 경찰 애들이 자기가 이제 조사한 조사 기록을 잘 공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당연히 수사 기록은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잖아요. 그럼 제3자 정보를 지우면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여태까지 경찰의 수사 기록에 대한 공개 거의 안 하거나 찔끔찔끔하거나 전면적인 공개, 물론 당연히 개인 기록은 없어야 되고 그걸 또 이용해서 범죄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해서 스스로를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들끼리만 해갖고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 실력도 늘지도 않고 지들 자유행위하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아동 연쇄 강간법. 지들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끝난 건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죄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게 무슨 그랬다고 수사 잘했다고 박수치고 웃기는 소리죠. 그죠? 자, 오늘 좀 바쁘게 방송 나가야 돼 갖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